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은요, 네. 판단하기 용이한 가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한정 판매하는 거, 네. 이건 무조건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펀드 규모를 정해놓고 소진되면 우리 더 안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파격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선착순이잖아요. 네. 네. 이 정도까지 혜택은 국가가 계속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판매나 펀드를 조성하고 다 소진되면 우리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든 기타 다른 혜택이든 간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용을 하시는 게 앞으로도 이런 굉장히 재테크에 유의하실 거예요. 아, 조만간 은행 갈 일 생기겠네요.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제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내놨고 규제 지역도 요즘에 해제되고 그렇죠. 전매 제한도 완화하고 중도금 대출도 확대하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 사라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살리려는 액션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급한 거는 소진을 했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로 완벽한 우상향을 그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뭐냐? 저요. 예. 이런 표현이 있죠. 묻고 더블로 가. 네, 묶고 더블로가. 내년이 총선이에요.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역시 재선하려면 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줘야 되는데 네. 민원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가 주거 비율이 네. 즉 집 가진 사람의 비율이 59%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심을 등지고 뭔가 재선을 한다? 사실 말도 안 돼요. 그걸 확인했던 선거가 지난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대선이에요. 맞아요. 30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갈렸거든요. 이게 네.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런데 이 30만 표 차이에 갈렸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광주광역시에 네. 봉선 1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광주의 대치동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 투표함을 깠는데 국민의힘 득표가 40% 육박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과세니 뭐니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추진해왔던 민주당에 대해서 네. 아무리 그쪽 지역에 민주당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 배팅하는 거예요. 내 자산에 자산이 더 영향을 중요한 주는 거니까. 그게 광주의 봉선 1동, 대전의 둔상동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 지역들만 표를 잘 잡아도 아마 지금 선거 달라졌을 수도 있죠. 이거를 경험했던 게 바로 1년 전이고 네. 이제 내년에 선거인데 네. 그거를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국가에서의 시책과 정책들이 전부가 부동산 부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호재들이 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아직 던지지 말고 네.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수요들이 늘기 때문에 저는 한 하반기에 움직임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금융기관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 채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의견은 저희 우리자산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이렇게 선 한번 긋고요. 이렇게 안내문자하고 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죠? 이런 얘기들. 네. 야, 저희 컨텐츠에서는.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현실이란 게. 현실이죠. 네, 현실이란 게. 예전에도 그랬고요. 네, 맞아요. 선거 전에는 항상 부동산 호재 맞아요. 많습니다. 네네. 항상 어떻게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관련 전직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집 가격 추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일각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야,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왜냐면 저출산에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그거 꼭지 찍고 어쨌거나 떨어졌잖아. 거품 빠질 때가 됐어. 앞으로 40% 더 빠져야 돼.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고유명사처럼 항상 나오는 일본의 잃어버린 이제 30년 됐죠. 예. 그거랑 똑같이 그 전철 밟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목소리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봤죠. 그럼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일본이 저렇게 됐잖아라는 걸 학자들도 다 알고 네. 정부와 부동산 분야, 지역 소멸, 저출산 고령화 대책회의 또는 외국 이민 관련한 정책 바꿀 때 분과회의 할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일본 사례 가지고 스터디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치를 취하겠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렇죠. 아니까. 그리고 그때 일본이 어떤 대안을 했는데 이게 효과 없었대요. 이 레퍼런스도 그렇지, 우리가 다 그렇지.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0%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믿고도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 이슈를 타지니까요. 네.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구 수, 네. 인구 수, 일자리, 가수예요. 네. 자, 그런데 인구수가 늘어나면 부동산 많이 사고 인구수가 줄면 부동산 덜 사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대가족주의였을 땐 네. 인구가 계속 늘어도 집이 더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3대가 같이 살고 형제들 다 같이 사니까요. 네. 그래서 인구수는 집이 필요한 수요를, 아니면 집이 줄어드는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인구가 상당 부분 빠져야지만 계단식으로 떨어지거나 계단식으로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한 사람씩 사는 그게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구수가 부동산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가중치가 좀 작고, 네. 뭐가 더 크냐? 가구수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인 가구가 비중이 거의 40%, 절반 가까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많아지면서, 자, 그러면 인구는 인구 소멸을 줄어드는데 네. 가구수가 늘잖아요. 네. 이것은 인구수 주는 걸 가구수 늘어나는 게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이 부동산 소멸을 가져온다라고 무조건 얘기하기에는 가구수 증가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버퍼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 오히려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거나 급격하게 떨어뜨렸던 건 철저히 가수요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인구수 변화라든가 가구수 변화라든가 뭐 일자리 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천천히 진행되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네. 하루에 뭐 1, 2년 만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을 100%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세대가 바뀌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매매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 이건 철저히 가수예요. 네. 그럼 이 가수요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광폭으로 올랐던 게 네.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 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그러면 결론을 이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저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요걸 보고 막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수님을 모셔놓고 내가 이런 산티나는 세속적이고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뭐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집 사면 됩니까? 저도 제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 부동산을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 네. 당시 영끌까지는 아니고 네. 꽤 대출을 꼈죠. 네. 그때가 언제냐면 한 2010년 언저리였어요. 네. 그때 2010년 언저리에 어느 동네 부동산을 샀느냐? 네.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여의도입니다. 네. 근데 되게 젊었을 때 그런 젊었었을 때. 그러니까 대출을 꽤 꼈죠. 특히 그 당시 대출을 낄 수 있었던 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 론에 준하는 네.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풀로 받고 그리고 내가 이걸 못 갚으면 어떡하지? 생각했을 때 어머니를 떠올렸죠. 마마 론이라는 게 있어 하면서 그때 워낙 젊었을 때. 엄마 하면서 어렸을 때니까요. 교수님이어서 뭔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제 주력도 부동산은 아니고 네. 저는 신산업 육성하고 이제 매크로 하는 사람인데 네. 그냥 이제 제 집 장만하는데 그 아파트 여기 여의도에 그 당시 새로 짓는 건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미분양이래요. 그때 당시에. 네, 여의도에. 네. 그래서 미분양인데 나야 실수요자인데 뭐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대출 끼고 사용가치 있으니까 그냥 나는 살지 뭐. 그리고 뭐 평생 못 갚는다? 그럼 평생 살지 뭐 했어요. 여의도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저 네. 경제학과 나와서. 그래서 샀는데 살다 보니까 오르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네. 요즘은 정점에 비해서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도 제가 샀을 때보다 엄청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네. 저는 부동산은 저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노른자의 지역은 더 갈 겁니다. 예측하고 다녔을 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지 몰랐어요. 몰랐죠. 네. 이런 이슈 몰랐고요.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 난 그런 뱅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 그런 게 이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거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분기별로 세계 경제 성장률 다시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퍼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주식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죠. 그냥 살면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월세로 사던가 아니면 어차피 내가 어딘가 전세로 가서 살아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라는 게 사실 그 집주인이 네. 날 끼고 이 집을 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주인이 이 집 사는데 내 전세 자금만큼 내가 그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이 집이 10억짜리인데 내가 전세로 7억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 이 집 살 때 3억만 쓴 거잖아요. 네. 7억은 내가 내 이자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무이자로. 네. 네. 전 그게 되게 아까웠어요. 내가 왜 그러지? 차라리 내 집을 내가 갚을게라고 주의를 했는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팔았으면 또 큰 돈 벌었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집이었어요. 잘 살고 있고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실수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사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참 그 교수님께서 왜 상승론자인지 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역시 사람은 자가가 있어야 여유가 있다라는 걸 그래요? 여유 있게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 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럼요. 역시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산은 오른다.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경제학에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직접 실천을 못하니까 그럼요. 이게 내년에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거기에 매몰되는 거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모든 실증적인 통계, 너무 이제 개인사만 얘기했으니까 실증적인 통계를 봐도 네.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지역인 파리, 런던, 뉴욕 등등은 집값이 대세 하락을 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개인 얘기를 많이 해서 스스로 찔리셨는지 교수님 버전으로 예,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또 그거를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건데 타이밍을 재고 올해 말은 어떻게 될까, 내년 초는 어떻게 될까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져서 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재 흐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나 앞으로 투자 전략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